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2020년 6월 브라질 전역에 충격을 안긴 소식. 현대판 노예 여성 구조, 사람을 가둔 악마들. 한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39세였던 여성 헬레나는 소니아 가족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 이후 2001년부터는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님, 밀린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위로 일하고 돈? 사람이 어찌 그리 뻔뻔해? 여기니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헬레나. 게다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감사해라. 딴 데 가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할 거다. 라며 가사 도우미 헬레나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며 가혹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 이렇게 당하고 산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2년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한 사람의 거의 인생을 그렇죠.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도대체 왜 안 도망가고 저렇게 당하고 있나? 22년 짧은 세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진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너는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다라고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무섭죠. 그리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부터는 헬레나를 아예 창고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화장실도 없어 겨우 양동이로 대소변을 해결했다는 헬레나. 끔찍하다. 진짜. 어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합니까? 진짜 가슴 아픈 그 시간인 것 같아. 돌아오지 않잖아. 22년. 22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산 헬레나. 그런데 뒤늦게 이 참혹한 실상을 한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헬레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이 알려진 뒤에 헬레나를 학대한 가족 중 한 명이 유명 뷰티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기업 경영이라니 라며 맹비난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자, 이후에 브라질 사법당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예제도입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소니아 가족을 상대로 100만 헤알,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제서라도 좀 그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고도 죄책감조차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두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하지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우에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아,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와, 이것이 마에우에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에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우에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사람-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와, 아우. 야, 근데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지인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시에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환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내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떠나서 그냥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유는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친언니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무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들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아,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간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아,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가는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뭐,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예요. 아니,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가는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가는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어?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다.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네.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세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니타 웡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리타 원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리타 원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리타 원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리타 원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리타 원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럼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더 뭐가 있어?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리타 원권은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리타 원권은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리타 원권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려 어머. 때려. 아니 아우 저 깐난하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让他将米糊吞下，导致这样被击到大哭。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한 살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살밖에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让他将米糊吞下。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진 아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거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명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감독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건 영화계의 수치예요! 여우 주연상 후보였던 배우 아델 에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우와. 사회자였던 희극 배우 플로렌스 포레스티마저 무대 뒤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상 수상에도 불구 찬사보다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이 문제의 감독은 바로 영화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을 연출한 감독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감독이고 피아니스트. 예.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잘못됐나? 때는 1977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로만은 당시 13살이었던 배우 지망생 서멘사 가이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로만이야. 이번에 영화 준비 중인데 오디션 보러 올래? 꿈 많은 어린 소녀 서멘사를 만난 로만은 겨우 13살이었던 소녀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마약에 술에 성폭행 세 개 다 완전 최악이네요. 저항을 못하게 해버린 거죠. 미성년을. 범죄 대상이 13살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끔찍한 짓 아닙니까, 진짜? 와, 근데 그 영화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진 소녀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래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인 거죠, 이거. 그러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프랑스 파리로 도주, 그리고 40년 넘게 법의 심판을 외면한 채 영화를 연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던 겁니다. 아니 프랑스 뭐 인터폴 같은 거 안 하나? 프랑스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로마는 이 점을 노리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Roman Polanski pour J'accuse. 지난해 로만이 세자르상 감독상을 수상하자 왜 하필 강간범에게 상을 주냐,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많은 영화인들의 공분을 샀던 건데요.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일벌백계를 해서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무리 저렇게 유명 감독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도 죗값은 치러줘야죠. 40년 넘게 도주 중인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 과연 언제쯤 그의 도주 생활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03년 9월 일본 26세 고가와 시냐가 토막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29살 남성 가미야 소우. 경찰은 가미야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들어도 저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범인을 얼른 잡아서 또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미야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남아공 경찰 측에 가미야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사형 제도가 있는 일본에 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형 폐지국인 남아공에서는 송환을 거부.
그렇게 가미아는 남아공에서 취직도 하고 무려 17년이나 마음 편히 평범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아니, 물론 사형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아닌가요? 본인을 보호해준다고 착각하고 17년이나 발 뻗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게 더 화가 나는데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17년이나 도피 아닌 도피 중이던 가미아가 2020년 8월 갑작스럽게 남아공 주재 일본 대사관에 스스로 출두, 자수했습니다. 에이? 17년 만에?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아니, 그동안 잘 숨어 살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뒤늦게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범인이 살해를 하고 뭔가 금전 문제가 있었대잖아. 그걸 이렇게 묻어둔 거야 어디다가. 어디다 묻어?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 하는 곳에다가. 일본에? 그거 이제 자기 찾으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가미아가 17년 만에 자수한 이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남아공에서도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 명을 돌파. 남아공 당국은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했는데요. 이에 남아공 경제가 얼어붙으며 일자리를 잃은 가미아. 게다가 넌 바이러스 덩어리야. 코로나 옮기지 말고 니네 나라로 꺼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급기야 아시안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17년 만에 자수. 2020년 9월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시살자고 이게 뉘우쳐서 자수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평생 거기서 살았겠죠. 아니 물론 뭐 아시아 혐오 범죄가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면서 저도 동양인으로서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케이스만큼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데요. 뭐라고 말을 보태기도 꼴보기 죽겠다, 진짜. 2018년 2월 19일 미국 폭발물 단속국으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조라는 남자가 화학물질을 잔뜩 구입해 갔습니다. 자, 이에 폭발물 단속국 조사관들이 즉시 출동. 실제로 조의 집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몰랐다고요. 이건 마이클 하리의 짓이 분명해요. 조가 언급한 마이클 하리라는 남성은 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었는데요. 조는 하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집에 몰래 폭탄을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거짓 신고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일이다. 신고까지 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의 말대로 정말 하리가 꾸민 짓입니까? 하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사제 파이프 폭탄들과 불법으로 구입한 기관총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FBI는 곧바로 폭탄 제조 및 총기 소지 혐의로 하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휴. 와 엄청나네 무기들이. 이 사람은 괜히 누구 복수하려고 신고했다가 자기가 싹 다 잡혔네요. 어쨌건 이게 잘 사실은 잡혔는데. 자기가 아닐 줄 모르는 일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가 신고당할 때 분명한데 이런 일을 복수하려고 벌여다가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된 거 아니야? IQ 하면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폭탄도 있고 막 총도 궁금하죠. 있고. 경찰 조사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지난 이슬람 센터 테러 용의자 마이클 하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짜 테러리스트였어? 진짜 테러리스트였어요? 잡혀줘서 고맙긴 한데 다행이죠. 너무 머리가 나쁘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이 2017년 8월 5일 오전 5시였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다르 알파루크 이슬람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당시 FBI는 약 3,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테러리스트들을 쫓았지만 6개월 동안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그렇게 찾던 이슬람 센터 테러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복수심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체포된 하리였던 겁니다. 하리는 더 화이트 래빗이라는 테러 단체를 설립. 이슬람 센터 테러뿐 아니라 2017년 11월 미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한 여성 보건센터 테러 미수 사건까지 일으킨 반드시 잡아야 할 거물급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힌 테러리스트 하리는 법정에 섰고요.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 인신매매, 살인은 물론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장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피아 조직인데요. 인터폴은 은드랑게타 소탕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 무려 2,500여 명의 특수수사요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350여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엄청난 규모로 체포를 했네요. 야 마피아 소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와, 예. 350명이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아,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쿡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이미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아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구로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등등등. 제가 이 두 기자님 앞에 경찰서 이름을 길게 나열한 이유 모두 한 사람의 범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경찰서들이? 네. 저렇게 많은 경찰서가? 지난해 11월 20대 후반 여성 A씨가 단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 드림. 오메야, 옮겨 다니기도 사람? 바빴겠다. 어떻게 열흘 동안 저 많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A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무려 115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습 사기 용의자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2016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A씨는 인천지법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바로 다음 달 일본으로 도주, 심지어 제가 아끼던 명품백 저렴하게 팝니다. 소중히 다뤄주실 분만 연락 주세요. A씨는 일본에서도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4년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피해자만요, 자그마치 128명. 그리고 피해액은 무려 6억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매물 올려서 돈 받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그렇죠. 범죄였나 봐요. 근데 128건이면 진짜 안 걸리고 잘했네. 중국 나쁜 놈이네, 진짜.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해온 거라고. 잘했다라는 잘했다고요? 게 싫어합니까? 아니, 좀 트집 좀 칭찬인가요? 잡지 마요. 굿이라는 얘기. 굿 잘했다는 건 잘 사기를 쳐왔다고. 배우고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요?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 그녀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나갔습니다. 가령 물품 대금을 입금했다고 거짓 송금 문자를 보내 물건을 받거나 차고 송금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 그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송금 대행을 모집, 타인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뭐 타임형의 통장까지 이용을 했다고 하면 잡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잡아봤자 딴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A씨에 대한 사기 피해 호소글이 속출. 이에 경찰은 일본 인터폴, 주일본 경찰 주재관과 공조 수사 끝에 드디어 일본 도쿄 자택에서 A씨를 체포,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각 지역에 115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이에 검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찰서마다 인계 조사하도록 하세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씩 조사한 뒤
다음 경찰서로 그녀를 인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니 근데 너무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악질이다. 너무 악질이야.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도망가서 범죄를 또 저지른다? 반성의 여지 절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삐의 회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비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일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동차 업계의 거물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그런 그가 2018년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요. 2019년 4월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도망친 방법이 궁금하네요. 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주국은 10여 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탈출에 앞장선 리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행동 파견 브레인 그의 아들 피터, 운송 담당 전세기 조종사와 터키인 직원들까지 동원됐는데요. 먼저 마이클과 피터 부자는 6개월 전부터 탈주국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답사와 조사를 실시. 이들은 개인 전세기 전용 출입구의 장비 검색에 허술한 간사이 공항을 도주 경로로 낙점했습니다. 근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게 공항에서 뭐 지나갈 때 엑스레이도 찍고 신분증도 보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악단으로 위장, 카를로스 회장을 다름 아닌 대형 악기 장비 케이스에 숨긴 후 이동.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도주. 아니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게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간 것 자체도 명예롭진 않은 거예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 닛비와 르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측은 레바논에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은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정당당하게 검색대를 걸어서 나가면 되지 왜 근데 일단- 악기통에 숨어서 나가서 일단 저런 얘기- 절차적으로 네. 어떻게든 본인 도망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지 뭐. 존경받던 CEO에서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 비록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60대 여성 캐시 질크리스트에게는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 입양돼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가슴 한켠에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실 입양된 가정에서도 당연히 뭐 사랑받고 잘 자라셨겠지만 이걸 또 안다면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알고 어디서 싶죠. 뭐 할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한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지상정이죠. 네. 캐시는 2017년 유전자 분석 회사를 통해 계보학자인 사촌을 찾게 됐고요. 오. 사촌을 통해서 60년 만에 어머. 친어머니와도 상봉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캐시가 아기 때 친부모님이 이혼했던 터라 친어머니도 아버지의 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독 아버지의 행방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3년 후 전해진 뜻밖의 소식. 저기 캐시 놀라지 마. 네 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매스컴을 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렸을 때 딸을 입양을 보냈다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약간 도망자네요. 그래서요. 아, 혹시 악명 높은 뭐 범죄자일까요? 그걸로 분명히 유명한 건가요? 악명이다. 어. 어허. 캐시가 63년 만에 어렵게 찾은 아버지는 바로 살인을 저질러 쫓기고 있는 지명 수배범 윌리엄 브래드퍼드 비숍이었습니다. 과거 캐시의 친어머니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렸던 윌리엄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와 당시 아내, 아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에 불까지 지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사건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미 정부의 추적을 피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 2014년엔 미 연방사국 FBI의 주요 수배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살인마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했다.
또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일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을 것 하셨을 거 같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너무 슬프다 이거. 미국 국무부가 운영 중인 테러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이 선정한 현상금 탑3 거물급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오케이.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그 첫 번째 주인공 이름 알 자와히리 현상금 약 280억 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내 최고 전력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현재 생존한 최고의 현상금 테러리스트입니다. 200 얼마요? 280억. 와 진짜 280억 와. 1998년 빈라덴과 함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케냐,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등 알카에다의 굵직한 테러를 실질적으로 기획,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2011년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로 알 자와히리가 임명되자 당시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요. 우리는 알 자와히리를 끝까지 추적해 사살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긴 한 모양이네요. 뭐 액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시라주딘 하카니 현상금 약 110억 원.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프간 반군 세력이자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 시라주딘 하카니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그 이유 하카니 네트워크는 나토와 아프간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장단체입니다. 2011년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 본부에 폭탄 테러를 자행한 배후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아부 무함마드 알 줄라니. 그의 현상금 역시 약 110억 원. 알 줄라니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테러 조직 알 누스라 전선의 수장인데요. 2015년 알 누스라는 시리아 내 한 검문소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전적이 있고요. 또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약 20명의 주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왜 그래요 정말. 참. 민간인들한테 저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사실 그게 테러리스트가 제일 나쁜 점이죠. 아니 지금 뭐 280억, 110억 좋은데 뭐 우리 돈 벌게 해준다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테러리스트를 만납니까? 제가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예. 몽타주를 또 그렸어요? 그 와중에? 죄송한데 사진이 있는데 굳이 왜 몽타주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사진을 보고 몽타주를 저희가 그리는 사람? 그림을 사진이 그려놨- 없기 때문에 몽타주를 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아하. 이 역발상이었습니다. 예.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은 거물급 테러리스트들 하루빨리 체포돼 무자비한 테러를 일으킨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겁니다. 아르헨티나 인근 세계 최장의 산맥인 안데스 산맥에서 4개월 동안 조난당했던 한 남성 라울 고메스를 극적으로 구조. 예, 기적적인 생還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조난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고산지대에서. 어휴, 그럼 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 안에서 4개월을 살았네요. 정말 죽을 뻔한 거네. 근데 구조대 다행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메스에 따르면 4개월 전인 5월 칠레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중 오토바이 고장으로 도보로 걷다 폭풍설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됐고요. 간신히 아르헨티나 인근 해발 2,800m에 위치한 외딴 대피소에 도착. 대피소 내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다 그마저도 떨어지자 쥐를 잡아먹는 등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20kg이나 빠지는 극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다 무려 4개월 만 기적적으로 눈을 관측하러 온 아르헨티나 연구팀에 의해 구조됐고요. 라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사연에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네. 근데 주제가 도망자잖아. 한편의 기적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이야기는 하루 만에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라울은 출국 금지를 당하자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사실 라울은 8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저기 오디오 물리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칠레 검찰에 따르면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아니 짜증나잖아. 미안합니다. 사실 라울은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칠레 검찰의 계획에 출국 금지를 명령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칠레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도주를 가며 하지만 신도 그의 행동이 괘씸했는지 도주 중 조난을 당했고요. 생사가 오가는 혹독한 벌을 받던 중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칠레 검찰이 아르헨티나 측에 송환을 요청하며 진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어. 아니 근데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살지. 저러고 살고 싶나 산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의 감옥에 4개월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나와서 인간 세상으로 돌려졌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다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신의 형벌을 받은 거네 그럼. 받은 건데 그건 우리는 안 치잖아요. 안 다시 치죠. 받아야지. 우리 인간계거든.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 그럼요. 도망친 것까지 가중 처벌돼야 돼요. 그렇지. 201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경찰서. 세상을 잃은 듯 심각한 표정의 20대 남성 크리스토퍼 비아타파가 경찰서로 들어섰는데요. 사실 제가 지명 수배자인데 자살하 왔어요. 그는 2013년 8월 지명 수배자로 등록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못 참고 자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자, 비아타파가 약 8개월 만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이유, 바로 정 기자님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름 검색? 정답! 정답이야? 진짜로? 아니 나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한데? 진짜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심심한데 인터넷으로 내 이름이나 검색해볼까? 비아타파는 주위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에? 아니 내 이름이 거기서 왜 나와? 북부 캘리포니아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떡하니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어? 지명 수배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 이후 충격에 휩싸인 비아타파는 두뇌를 풀가동.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인가? 2013년 8월 비아타파는 이웃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급기야 권총을 꺼내 바닥과 공중을 향해 발포.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진의 총기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난 너무 충격이다. 막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린 비아타파는 언제 경찰에 체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북부 캘리포니아주 지명 수배자 명단 웹사이트에서 비아타파의 사진과 이름 위에는 A capture, 검거라는 글씨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뉘우치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래도 순진한 범죄자라면 차라리 그때 화를 참고 그러지 소재가 말지. 생겼을 때 거기서 사과하고 해결을 했었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자수하신 건 다행이고요. 자수한 건 잘했어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그러지 마요. 네. 2017년 8월 프랑스, 벨기에, 체코, 스페인, 스웨덴 등 20여 개국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엽서가 발송됐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전해진 엽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파루, 너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최고라는 것을 알 거야. 우리는 네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뭐야 이게? 하루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컴백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엽서의 수신인인 파루는 실종자가 맞긴 맞습니다만 사실 그는 2009년 은행강도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범죄자 파루 아치였고요. 그리고 이 엽서를 보낸 발신인은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이었습니다.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쓴다고? 근데 너무 다정다감하게 바게트빵 들고 컴백 이러면서 영화에 보면 고백할 때 쓰는 스케치북 그 대화 아닙니까 저게. 예전에 유로폴에서 사람들의 범죄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 인적사항을 담은 그런 달력을 제작해 배포했었다고 저희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 더 회유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도로 제작한 거 아닐까요? 이 엽서가 널리 배포될수록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현상 수배 중인 21명의 주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 회원국 국민에게는 관심과 신고를, 또 수배자들에게는 자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이 엽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발상이다. 여기에다가 벨기에에서는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상 수배범 아르튀르 노로키에게 벨기에 감자튀김이 최고지. 진짜 맛있대. 우리는 네가 감자튀김을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아. 돌아와서 감자튀김을 마음껏 즐기렴. 저거 듣고 와가지고 감자튀김 어딨어요? 감자튀김 웃기겠다. 감자튀김 준다 그랬잖아요. 도망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그만하고 죗값 치르고 두 발 편히 뻗고 자라.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며 범죄자들의 감성을 터치한 거죠. 아니 근데 네가 감자를 그리워할 거 우리 다 알아. 너무 웃긴다. 그래야 할 수 있지. 실제로 유로폴은 2016년 1월부터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36명의 지명 수배자를 체포, 또 그중에 11명이 제보를 통해 검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효과 있네. 효과 발상이라니까. 그래.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상수배 전단지는 좀 살벌해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치. 쳐다보면서 유심히 보기 힘든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딱 보게 되잖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더 많이 보고요. 교묘히 숨어있는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죠.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 온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뭐요?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와.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가 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 진짜. 그리고 법에 처벌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성별을 바꿔 죄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흉악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고 죄를 은닉하려 했던 범죄자의 도주국에 대한 특종입니다. 실례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더 기상천외할 수 있죠? 좀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베벌리 힐즈의 주택가 수십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비벌릴스를 저도 뭐 예전에 뭐 다른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저기는 절도범이 가도 절도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고. 당시 절도범은 정말 대담하게도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에 나섰고요. 범인의 모습이 CCTV에도 포착돼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고화질인 거 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그에 대한 제보도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얼굴이 잘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가린 것도 없고. 근데 CCTV에 저렇게 고화질로 찍혔는데 어떻게 못 잡고 저렇게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5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만. 왜 입을 벌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거. 저기 아까 할리우드 아니야? 그 왜 특수분장 그런 관련 산업 종사했던 분 아닐까? 맞네, 이거네. 입이 안 벌어. 경찰은 범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포착, 그리고 이 모습을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요. 크로웰,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절도범 프로웰이 CCTV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인종을 바꿨네. 인종을 바꿨어.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인종을 바꿨네. 와, CCTV랑 너무 다르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발에 가면까지 착용해 백인으로 변장.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어설픈 가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 그의 범죄는 막을 내렸고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덕분에 잡은 거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범죄자들. 하지만 아무리 꽁꽁 가려도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18년 4월 8일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시코쿠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마스야마 교도소에서 재소자 히라오 다스마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15,000명이 넘는 경찰과 16마리의 경찰견,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투입됐지만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야, 헬기가 떴는데? 일본도 CCTV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죠? 당시 탈옥수 히라오는 탈옥한 뒤 곧바로 교도소 인근 마을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코쿠와 본토 혼슈의 중간 지점인 무카이시마 섬에서 히라오가 타고 도주한 자동차와 그의 DNA가 검출된 물건들을 확인한 뒤 탈옥수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다리를 봉쇄해. 경찰은 무카이시마 섬에서 혼슈로 가는 길목들만 공쇄하면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죠. 여기 탈옥수랑 닮은 남자가 있어요. 그가 탈옥한 지 22일째 되던 날 히라오는 당시 경찰이 예상했던 무카이시마 섬이 아니라 섬에서 약 70km 떨어진 본토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시내 한복판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어떻게 갔지? 아니, 섬에서 본토까지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탈옥수 히라오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라오는 무카이시마 섬에서 약 200m 거리의 혼슈까지 헤엄친 뒤 히로시마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 경찰이 히라오가 바닷길로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친 무카이시마 섬 일대의 바다는요. 페리도 항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작은 어선은 엔진을 끄는 순간 휩쓸릴 정도로 파도가 센 곳인데 거길 헤엄쳤다고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해서요. 함부로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헤엄쳐 도망쳤던 24일 밤은 비까지 내렸던 상황. 하지만 탈옥수 히라오는 경찰의 포위망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보란듯이 도주에 성공했던 겁니다. 저 UDT 훈련 아니야? 정말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지? 한편 절도 및 침입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히라오는요.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인 대가로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만기 출소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대가를 치르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뭐 도망쳐갖고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죽을 뻔했어. 게다가 죽을 뻔했고. 미련하지.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봤자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자수네.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 심의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게 멈춰지는구나. 멈추던 거예요. 아.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아,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다니. 이제 와서 다시 쳐버리거든요. 또 쳐버리지. 법이 그렇게 청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2014년 4월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오른 1호 수배자인 중국 저장성 원저우 전 부시장 양슈주. 그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을 취득한 일명 중국의 부패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양슈주는 타국으로 도주, 무려 11년 넘게 도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11년 넘게 어떻게 안 잡혔죠? 와, 중국 공안도 서슬퍼런데. 그렇죠. 뭐 사람 하나 없는 밀림에 계속 숨어 살았나? 아예 눈에 안 띄게. 양슈주는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야, 29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첩보 요원도 저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막 이거 필리핀 뭘로 들어왔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 정도의 액수면은 전 세계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인터폴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이거 어떻게 다 피해 다녔을까요? 양슈주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이미 미국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 미국 영주권도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영주권을 가명으로 취득, 에이? 당당히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 받기가 엄청 까다로운데? 가명으로. 가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양슈주. 하지만 2004년 양슈주 소유의 맨하튼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고요. 이후에 양슈주는 네덜란드로 도주,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슈주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미국에 입국. 하지만 결국 미 이민 세관 집행국에 발각되며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협상 끝에 양슈주는 도피 12년 만인 2015년 11월 중국으로 송환.
길고 긴 도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 멘초라고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데요. 엘 멘초는 멕시코의 원조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된 뒤 전 세계 마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엘 멘초가 이끄는 카르텔은 마약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시민, 경쟁 조직, 군인, 병탈 등의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요. 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엘멘초는 양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전히 도주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 쫓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하다. 다른 나라로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엘멘초는 완벽하고 안락한 도주를 위해 일명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선 엘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주를 카르텔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2015년 멕시코 군용 헬기가 할리스코주로 출동해 엘멘초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멕시코 군용 헬기가 엘멘초 카르텔의 로켓포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군대야, 군대. 엘멘초는 그만큼 할리스코주를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벙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격도 가능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안전하지. 공성전을 하는 거네, 진짜. 지난해 7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엘 알시우아트레 병원에 엘멘초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평범한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거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 조직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용 불가. 병원 설립자는 바로 엘멘초. 그곳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엘멘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개인 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엘멘초와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가 엄선한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엘멘초가 지역 주민들을 매수, 그의 행방을 숨겨주는 대가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2월 엘멘초의 아들 루벤 오세게라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뒤이어 자금 세탁원으로 알려진 그의 딸까지 체포됐지만요. 엘멘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범죄로 축적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엘멘초. 하루빨리 체포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 허난성의 한 감옥에서 탈출한 펑치윤이 무려 19년 만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운 사연, 법이 그에게 선처를 베풀길. 펑치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펑치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진짜 이상한데요? 아, 이게 잘못 들어갔나 보다. 아니 그래도 탈옥했잖아. 탈옥을 눈 감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나 보지. 1989년 12월 당시 18살이던 펑치윤은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 농가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때 소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1위안, 약 170원 상당의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펑치윤이 주머니에 그 1위안을 넣으려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이때 집주인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절도에 또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펑치윤에게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 이후 소년은 감옥으로 이송됐는데요. 우와. 그러나 1991년 7월 혹독한 노동의 굶주림까지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견디다 못해 펑치윤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탈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뭐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지만은 18살 소년이 그 1위엔 훔친 대가 170원 정도 징역 6년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신분을 숨겨했던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전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10년 삶이 또 다른 지옥처럼 느껴진 그는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펑치윤, 네가 일위안 때문에 희생한 19년을 보상받는 건 자수하는 길밖에 없어. 가족과 친구들의 설득 끝에 무려 19년 만에 이렇게 자수를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펑치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자청했고요. 또 법원에서도 과거 그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낸 펑치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